강지훈 씨.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아니라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부르는 듯 건조하고 차가운 음성이었다. 그 소리에 지훈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하윤이 보고 싶다고 했죠. 저기 있잖아요. 아빠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사진 속 6살 배기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었다. 유진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차 안에서도 기다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 한마디에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그 끔찍한 진실이 드러나기 몇 시간 전 8월의 서울은 마치 거대한 가마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아스팔트 위로 투명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숨을 쉴 때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부채질을 하거나 휴대용 선풍기를 든 채 종종 걸음으로 그늘을 찾아다녔다. 강남의 마천루들은 내리쬐는 태양빛을 무심하게 반사하며 도시의 온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었다. 서유진 팀장은 통유리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 이내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사무실은 25층에 위치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도 담기지 않았다. 오직 화면에 가득한 숫자와 그래프, 그리고 마감일만이 그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다. 냉방장치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어쩐지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는 듯했다. 팀장님, K벤처 투자 제안서 최종본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박 대리가 파일을 내밀며 말했다. 유진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매서운 눈빛으로 오탈자 하나 논리에 허점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에 부하 직원들은 숨을 죽였다. 서유진 그녀는 이 회사에서 가장 유능하고 냉철한 팀장이었다. 입사 10년 만에 초고속으로 승진한 입지전적인 인물. 그녀의 손을 거친 프로젝트는 실패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결정은 언제나 옳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완벽한 집중력에 미세한 균열이 일고 있었다. 자꾸만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작은 곰 인형 열쇠고리로 향했다. 어제 저녁 딸 혜은이가 조망만 한 손으로 쥐어주며 속삭였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내일 내 생일인 거 알지? 6살 되는 날이야. 그럼 우리 공주님 생일인데 엄마가 어떻게 잊어버려. 아빠가 데리러 올 때 딸기 케이크 꼭 사온다고 약속했어. 세상에서 제일 큰 딸기 케이크로. 아이의 들뜬 목소리를 떠올리자 유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내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남편 강지훈. 그가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까? 신뢰할 수 없는 남자는 아니었지만 종종 중요한 순간에 허술한 구석을 보이는 사람이었다. 특히 그 여자 오수연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랬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스마트폰을 들었다. 점심시간이 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지만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았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익숙하지만 어딘가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요 유진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지훈씨 나예요. 바빠요. 아니 뭐 그냥 서류 보고 있었지. 무슨 일 있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유진은 자신의 예민함을 탓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 오늘 혜운이 생일인 거 잊지 않았죠? 4시에 유치원으로 데리러 가서 근처 파티스리 김에서 케이크 찾아오는 거요. 제가 어제 예약해뒀어요. 아, 알았어. 안다니까. 애 생일을 내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당신 좀 정신없어 보여서. 혜운이가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 딸 생일인데 끊어, 이제 회의 들어가야 돼. 전화가 툭 끊겼다. 유진은 잠시 검은 화면이 된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 오늘따라 유독 공허하게 들렸다. 강지훈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정했고 혜운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약한 남자였다. 특히 성공한 아내 옆에서 그는 늘 주눅들어 있었다. 유진이 승진할수록 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킬수록 지훈의 어깨는 더 움츠러드는 듯했다. 그는 유진의 성공을 축하하면서도 그늘 속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곱씹는 남자였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오수연을 찾았다. 오수연, 지훈의 첫사랑. 10년 전 지훈이 유진과 결혼하기 직전까지 만났던 여자.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하나와 힘들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유진은 순수한 연민을 느꼈다. 하지만 그 연민은 곧 독이 되어 돌아왔다. 지훈은 친구로서 돕는 것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친구 이상이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여성이었고 지훈은 그녀 앞에서만큼은 기댈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될 수 있었다. 유진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우월감과 자기 효능감을 그는 수연을 통해 채우고 있었다. 유진은 머리를 흔들며 상념을 털어내려 애썼다. 오늘은 혜운이의 날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을 믿어야 했다. 그는 혜운이의 아빠니까. 혜운이의 같은 시각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강지훈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아내와의 통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유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명료하고 정확했다. 마치 업무 지시를 하는 것 같았다. 3시에 파티스리 김에서 예약해둔 케이크를. 그녀의 완벽함이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졌다. 그녀는 늘 모든 것을 계획하고 확인하고 통제하려 들었다. 그 완벽한 계획 속에 자신은 그저 부품 중 하나인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다. 그때 책상 위에 스마트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 뜬 이름, 오수연. 지훈은 저도 모르게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오수연아, 괜찮아. 지훈씨, 흐륵.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서운 일이야. 또 민준이가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당장 다음 주까지 못 구하면 방을 빼라고. 흑,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훈씨. 수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가냘팠다. 그 연약함이 지훈의 보호 본능을 자극했다. 유진에게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종류의 목소리였다. 유진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울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여자였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필요로 했다. 일단 진정하고 내가 지금 바로 가볼게. 어디야 지금? 아니야 지훈씨. 당신 일해야 하잖아. 나 때문에 방해하고 싶지 않아. 괜찮아. 지금은 별로 안 바빠. 어딘지 말해. 그는 거의 명령하듯 말했다.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주도권을 되찾은 기분이었다. 잠시 망설이던 수연이 작은 목소리로 카페 이름을 말했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머릿속에서 대시 유치원 딸기 케이크라는 단어들이 희미한 잔상처럼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직 시간은 많아. 수연이 문제만 잠깐 해결해주고 가면 늦지 않을 거야. 이건 정말 긴급 상황이잖아.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밖으로 나서자 8월의 태양이 거대한 불덩이처럼 그의 정수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며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에서 혜운이가 어제 선물해준 곰 인형 열쇠고리가 차가운 금속성의 감촉으로 그의 허벅지를 찔렀다. 하지만 그는 그 감촉을 애써 무시했다. 지금은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 한 여인이 자신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었다. 시간은 오후 4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마지막 보고서의 전송 버튼을 누른 서유진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며칠 밤낮으로 그녀를 올가매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드디어 끝이 났다. 뻐근한 목을 주무르며 의자에 등을 기대자 그제야 창밖의 풍경이 제대로 눈에 들어왔다. 자결하던 태양은 기세가 한풀 꺾여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고 빌딩 숲은 길고 날카로운 그림자를 땅 위로 들이우고 있었다. 이제 일은 끝났다. 남은 것은 사랑하는 딸과의 행복한 저녁 시간뿐이었다. 유진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평소에 그녀라면 퇴근 전 책상을 칼같이 정리하고 내일의 업무 계획까지 세워두었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마음이 온통 혜운이에게로 달려가고 있었다. 지금쯤 지훈 씨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신나서 집으로 가고 있겠지. 촛불을 불고 선물을 풀어보며 기뻐할 딸의 얼굴을 상상하자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팀장님 먼저 퇴근하십니까?
박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평소 야근을 밥 먹듯 하던 그녀의 이른 퇴근이 낯선 모양이었다. 네, 오늘 딸아이 생일이라서요. 박 대리님도 너무 늦지 않게 들어가세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유진은 가볍게 목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남편의 번호를 눌렀다. 지금 어디쯤인지 집에 잘 들어가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익숙한 신호음이 계속해서 울렸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유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운전 중이라 못 봤나, 아니면 혜운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녀는 애써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통화 버튼을 눌렀다. 뚜루루르.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10번이 넘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불안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평소의 지훈이라면 이렇게까지 전화를 안 받을 리가 없었다. 특히 유진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는 사람이었다. 침착하자, 별일 아닐 거야. 유진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3번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 대신 차가운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오니 전원이 꺼져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배터리가 나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오늘 같은 날에 불길한 예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유진은 거의 뛰다시피 자신의 차로 향했다. 시동을 걸자마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송파구에 위치한 혜운이의 유치원으로 차를 몰았다. 퇴근 시간의 서울도로는 지옥 그 자체였다. 꼬리에 꼬리를 문 차량들이 거대한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붉은 미등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다. 평소라면 그저 짜증스러운 일상이었겠지만 지금 유진에게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다. 제발, 제발 비켜. 그녀는 누구에게 할 것도 없이 중얼거리며 핸들을 꽉 잡았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그래, 유치원에서 바로 놀이터로 갔을 수도 있어. 혜운이가 워낙 놀이터를 좋아하니까.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지훈 씨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된 거야. 아니면 케이크를 찾아서 바로 처가댁으로 갔을 수도 있지. 어머님께 혜운이 생일이라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 어떤 긍정적인 가설도 심장에서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왜 2시부터 연락이 안 되는 거지? 그 시간은 지훈이 수연의 전화를 받고 사무실을 나선 시간과 거의 일치했다. 설마. 아니야. 아무리 그 여자가 중요해도 자기 딸 생일을 잊어버릴 리는 없어. 강지훈은 그런 인간은 아니야. 40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야 유진은 겨우 유치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유치원 건물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하원한 뒤라 쥐죽은 듯 조용했다. 유진은 차에서 뛰어내려 유치원 문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문은 아직 잠기지 않았다. 저기요 계세요. 그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안쪽에서 한 선생님이 나왔다. 혜운이의 담임은 아니었지만 안면이 있는 당직 교사였다. 어머, 혜운이 어머님, 웬일이세요? 선생님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유진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선생님, 혹시 강혜운 아직 유치원에 있나요? 남편이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의 표정이 더욱 의아해졌다. 네, 어머님 혜운이는 아버님께서 2시쯤에 데려가셨어요. 네, 누수요.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4시가 아니라 2시. 2시간이나 더 이른 시간이었다. 네, 오늘 일찍 일이 끝나셨다면서 오셨더라고요. 혜운이가 아빠 보고 엄청 좋아하면서 달려나갔는걸요. 선생님의 해맑은 설명이 유진의 귀에는 천둥소리처럼 들렸다. 2시에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그런데 지금까지 3시간 가까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왜 전화기는 꺼져 있는 거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혹시 어디로 가시는지는 말씀 안 하셨나요? 글쎄요. 그냥 혜운아 아빠랑 오늘 재밌게 놀자 하시는 것만 들었어요. 케이크 사러 가신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유진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진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텅 빈 유치원 주차장에 다시 혼자 남게 되자 참아왔던 공포가 온몸을 덮쳐왔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스마트폰을 꺼냈다. 내 기기 찾기 앱을 실행했다. 제발 위치라도 잡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남편의 계정으로 로그인했다. 마지막 위치를 찾을 수 없음. 차가운 문구가 화면에 떠올랐다. 전원이 꺼져 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혜은이의 목에 걸어준 미아 방지용 스마트워치는 유진은 급히 혜은이의 기기를 검색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지막 위치 오후 2시 15분 서울시 송파구. 위치는 바로 이 유치원 근처에서 끊겨 있었다. 아마도 지훈의 차에 타면서 전원이 꺼졌거나 배터리가 다 된 모양이었다. 모든 디지털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다. 남편과 딸의 행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주차장의 센서 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주황빛 조명이 텅 빈 주차장을 비추며 그녀의 길고 외로운 그림자를 만들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혜은이와 함께 행복한 저녁을 보낼 상상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것은 텅 빈 주차장과 불길한 침묵뿐이었다. 남편의 차가 있어야 할 자리,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공간은 그저 공허했다. 바로 그때 주차장 한쪽 구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을 뿜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작동하는 장치였다. 차가운 물줄기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지며 하얀 수증기를 피워 올렸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던 유진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뭔가 아주 잘못되었다. 단순한 연락 두절이나 배터리 방전 같은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고 있었다. 스프링클러가 뿜어내는 물줄기는 차가운 위로가 아닌 잔인한 현실의 각성제였다. 서유진은 비틀거리며 채 올라탔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할까 하지만 성인 남성과 아이가 함께 사라진 경우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더구나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명백한 사실이 있었다. 가출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았다. 기다릴 수 없었다. 1분 1초가 피를 말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렸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불법이고 위험 부담이 큰 방법.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부를 뒤져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냈다. 박진우. 대학 동기이자 현재 국내 최대 통신사 KT의 데이터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였다. 사적인 용도로 고객의 위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친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혜은이가 걸려 있었다. 여보세요.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유진은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진우야, 나 유진이야. 서유진. 에어 유진아, 이게 얼마만이냐. 잘 지내지? 갑자기 웬일이야. 반가움이 가득한 그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진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나 좀 도와줘야겠어.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수화기 너머의 진우도 느낀 듯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진지해졌다. 무서운 일인데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내 남편이랑 딸아이가 연락이 안 돼. 몇 시간째 전화기도 꺼져 있고. 제발 부탁이야. 남편 위치 추적 한 번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뭐 유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건 알아. 불법인 거 알아. 너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수도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따질 상황이 아니야. 내 딸 혜은이가 위험할지도 몰라. 제발 평생 갚을게. 뭐든지 할게. 한 번만 도와줘. 유진은 거의 애원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살아온 그녀였다. 자존심 강한 서유진이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황의 심각성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진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알았어. 딱 한 번이야. 다시는 부탁하면 안 된다. 남편 이름이랑 전화번호 문자로 보내.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진우야. 유진은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남편의 정보를 문자로 보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다.
차 안의 침묵이 그녀의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증폭시켰다. 1분, 2분.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기다리는 동안 문득 작년 가을의 기억이 떠올랐다. 단풍이 절정이던 날 세 식구가 함께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에 올라갔을 때 겁이 많은 혜운이는 무섭다며 유진의 품에 꼭 안겨 있었다. 하지만 막상 정상에 도착해 발 아래로 펼쳐진 울긋불긋한 세상을 보자 아이는 탄성을 내질렀다. 엄마, 세상이 다 내 발밑에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우리 혜운이가 세상의 왕이네. 지우는 그런 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혜운이를 목마 태우고 우리 공주님, 저기 제일 높은 곳까지 가보자 하며 달려나갔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쳤다. 그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그 완벽함에 언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 띵동. 문자 알림 소리에 유진은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진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메시지를 열었다. 거기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의 문장이 더 있었다. 롯데월드 어드벤처 금방 기지국 신호임. 롯데월드. 유진의 머리를 무언가가 강타한 듯한 충격이 왔다. 혜은이의 생일날 아내도 없이 첫사랑 여자와 함께 롯데월드의 배신감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심장을 파고들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녀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그 시각 롯데월드에서 멀지 않은 한 대형 쇼핑몰의 지상 주차장. 강하윤은 무더위에 잠이 깼다. 눈을 뜨자 익숙한 아빠 차의 천장이 보였다. 아빠는 어디 갔지? 아빠. 작은 목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차 안은 찜통 같았다. 숨을 쉴수록 뜨거운 공기가 코를 찔렀다. 혜운이는 안전벨트를 풀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예쁜 성이 보였다. 롯데월드의 매직 아일랜드였다. 우와, 혜운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빠가 생일 선물로 놀이공원에 데려와 준 걸까?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잠깐 어디 가신 걸까? 아이는 잠시 신이 나서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성을 구경했다. 하지만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차 안의 온도는 점점 더 올라갔다.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고 싶었다. 혜운이는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뒤져보았지만 물통은 보이지 않았다.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입고 있는 예쁜 원피스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몸에 달라붙었다. 아빠, 더워. 아이는 다시 한번 아빠를 불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주차장의 간헐적인 자동차 소음뿐이었다.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혜운이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다. 엄마가 그랬다. 혜운이는 이제 6살이니까 씩씩한 어린이라고. 울면 안 된다고.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고양이 모양 열쇠고리를 꺼냈다. 어젯밤 엄마에게 선물하려고 색종이와 찰흙으로 직접 만든 것이었다. 엄마는 분명 기뻐할 것이다. 우리 딸 정말 잘 만들었네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줄 것이다. 엄마, 보고 싶어. 작은 속삭임이 뜨거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아이의 의식이 점점 흐릿해졌다. 창밖의 풍경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던 소음도 웅궁거리는 이명처럼 변해갔다. 너무 졸렸다. 그냥 이대로 눈을 감고 잠들면 아빠가 와서 깨워줄 것만 같았다. 혜운이는 엄마에게 줄 열쇠고리를 꼭 쥔 채 스르르 눈을 감았다. 유진은 잠실에 도착했다. 그녀는 롯데월드로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주변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카페, 레스토랑, 공원, 벤치. 지훈이 있을 만한 곳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을 발견했다. 길 건너편 한 대형 카페의 야외 테라스였다. 강지훈이 앉아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오수연이,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의 아들 오민준이 있었다. 그들의 테이블 위에는 조각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포크로 케이크를 잘라 민준이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민준이는 맛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연은 그런 지훈을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고마운 사람이라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행복해 보이는 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순간 유진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2시에 아이를 데리고 나온 이유, 꺼져 있던 전화기, 거짓말,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배신.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분노보다 더 큰 차가운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저렇게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저 남자, 내 남편, 내 아이의 아빠. 그때 얼어붙었던 뇌가 활동을 재개하며 하나의 질문을 만들어냈다.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단 하나의 질문. 그럼 혜은이는 어디에? 그 질문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서유진은 얼어붙었던 몸을 움직였다. 마치 인형극의 줄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그녀의 몸은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단 횡단을 했다. 사방에서 경적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아무것도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한 곳 남편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고정되어 있었다. 강지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녀의 등장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유진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하윤이 어딨어? 유진은 그의 말을 잘랐다. 다른 어떤 설명도 변명도 들을 필요가 없었다. 오직 단 하나의 질문만이 중요했다. 하윤이 어디 있냐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에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옆에 있던 오수연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일어섰다. 저기 형수님, 이건 오해예요. 지훈 씨가 잠깐 도와주러. 닥쳐. 유진의 서늘한 시선이 수연에게 향했다. 수연은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었다. 유진은 다시 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내 딸 어디다 뒀어? 차차 있어. 주차장에. 금방 오려고 했어. 정말이야. 민준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잠깐. 지훈의 변명은 횡설수설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하나의 단어가 유진의 뇌리에 박혔다. 치과 주차장. 그 순간 뉴스에서 보았던 끔찍한 사건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한여름 찜통 같은 차 안에 홀로 남겨진 아이들.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올라가는 내부 온도. 열사병, 탈수, 죽음. 유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주차해둔 곳이 아니었다. 이 쇼핑몰의 주차장을 향해 달렸다. 지훈이 당황해서 그녀의 뒤를 쫓아왔다. 유진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혜운이 괜찮아. 에어컨 틀어놓고 왔어. 그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다. 주차장은 거대했다. 수백 대의 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유진은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의 차를 찾았다. 회색 중형 세단. 번호판 끝자리 3845. 어디야? 그녀는 울부짖으며 주차장 구역을 하나씩 훑어나갔다. B구역, C구역.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D구역 가장 구석진 곳에서 익숙한 차를 발견했다. 차는 완벽하게 고요했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고 지훈의 말과는 달리 시동은 꺼져 있었다. 에어컨이 작동할 리가 없었다. 유진은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끼며 차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녀는 차창을 미친 듯이 두드렸다. 하윤아, 강하윤 엄마 왔어. 눈 좀 떠봐 제발. 창문 너머로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뒷좌석 카시트에 앉은 채 고개를 옆으로 떨구고 있었다. 평화롭게 잠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은 알 수 있었다. 저것은 평화로운 잠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미동도 없었다. 강지훈 열쇠 빨리. 뒤쫓아온 지훈에게 유진이 악을 썼다. 지훈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허둥지둥 주머니에서 스마트키를 꺼냈다. 삑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자마자 유진은 뒷좌석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헉.
차 안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는 마치 사우나의 증기 같았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뜨겁고 축축한 공기였다. 유진은 주저없이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어 아이를 끌어안았다. 하윤아,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축 늘어진 사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유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차에서 나왔다. 혜은이의 작은 손에서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직접 만든 고양이 모양 열쇠고리였다. 하지만 유진은 그것을 볼 경황이 없었다. 119 불러 빨리. 유진의 절규에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벨빅 9를 눌렀다. 유진은 혜은이의 이름을 부르며 뺨을 두드리고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가느다란 숨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에게는 그 소리가 천국의 소리처럼 동시에 지옥의 선고처럼 들렸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아이를 들것에 옮겨 실었다. 유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다. 환자 1041도 이상 의식호흡 없습니다. 맥박미약. 산소 공급하고 제세동기 준비해.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좁은 구급차 안을 가득 메웠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응급처치를 했다. 유진은 혜은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눈물만 흘렸다. 뜨거웠던 아이의 몸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하윤아, 안 돼. 엄마 여기 있잖아. 제발 눈 좀 떠봐. 그녀는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하지만 혜은이는 대답이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수많은 빌딩들이 뿜어내는 화려한 불빛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름다웠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불빛 아래에서 딸의 생일을 축하해줄 생각에 부풀어 있었는데 구급차는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혜은이가 실린 침대가 급하게 안으로 옮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나와 아이를 애워쌌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십시오. 한 간호사가 유진을 가로막았다. 유진은 응급실 문이 닫히는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차가운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방금 전까지 겪었던 일들이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에 남아있는 아이의 싸늘한 감촉과 코끝에 맴도는 차 안의 뜨거운 공기가 그것이 지독한 현실임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지훈이 헐레벌떡 복도 저편에서 달려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유진아, 혜은이 어때?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핏기 없는 입술을 달싹일 뿐이었다. 응급실의 붉은 램프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깜박이고 있었다. 저 문 너머에서 그녀의 세상 전부가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째깍째깍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한 조각씩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응급실 앞 복도의 공기는 소독약 냄새와 절망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은 흐르지 않고 마치 끈적한 젤리처럼 고여있는 듯했다. 서유진은 의자에 앉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굳게 닫힌 응급실 문 그 위에서 쉬지 않고 깜박이는 붉은 램프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 문 너머에 그녀의 세상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었다. 강지우는 복도를 서성였다. 몇 걸음 갔다가 돌아오고 머리를 쥐어뜯었다가 다시 벽에 머리를 기대는 행동을 반복했다. 그의 내면은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자기 연민으로 뒤엉켜 있었다. 혜은이에 대한 걱정은 살을 내는 듯했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이기적인 공포가 끈질기게 고개를 쳐들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그 거대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었다. 이 끔찍한 재앙 속에서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좋은 결과를 찾아내어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 싶었다.
그는 명백한 가해자였지만 스스로를 비극의 또 다른 피해자라고 여기고 싶어 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오수연이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었다. 누가 보아도 충격과 슬픔에 빠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지훈을 향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수연은 지훈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수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연아, 나 어떡하지? 혜은이가, 내 딸이. 스윗, 괜찮을 거예요. 혜은이는 강한 아이니까. 그리고 당신 탓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수연은 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위로했다. 그녀의 위로는 달콤한 독과 같았다. 지훈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내 탓이 아니야. 그 말은 지훈에게 잠시나마 숨 쉴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유진의 텅 빈 눈동자가 퍼붓는 무언의 비난 속에서 수연의 위로는 유일한 피난처였다. 한참 동안 지훈을 위로하던 수연은 마치 이제야 생각이 난 듯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 씨, 아까 병원에서 민준이 연락이 왔었는데 오늘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의사 선생님이 빨리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끝내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유진 쪽을 힐끗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정말 운명이 너무 잔인하네요. 한 아이는 저렇게 사경을 헤매고 우리 아들은 간절하게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던진 말의 씨앗은 이미 공황 상태에 빠져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지훈의 마음에 정확히 뿌리를 내렸다. 혜은이의 비극, 민준이의 절박함, 지훈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사실이 충돌하며 끔찍한 불꽃을 일으켰다. 그래, 만약 혜은이에게 최악의 상황이 닥친다면 그냥 이대로 보내는 건 너무 허무하잖아. 혜은이의 희생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건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야. 혜은이도 그걸 원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라도 하면 내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구원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자기기만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끔찍한 실수를 숭고한 희생으로 둔갑시키려는 비겁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 한 명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유진과 지훈, 수연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로 향했다. 강하은 양 보호자분 되십니까? 유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네, 제가 엄마예요. 우리 아이 괜찮은가요?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고열로 인해 이미 뇌에 심각한 손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계에 의존해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네 글자가 유진의 세상에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의사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고 오직 거대한 절망만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의사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간 뒤 복대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수연이 지훈의 손을 살며시 잡으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야. 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유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유진아, 방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우리 혜은이 이대로 그냥 보낼 순 없잖아. 혜은이도 그걸 원하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자기 합리화가 뒤섞여 기괴하게 떨리고 있었다. 우리 혜은이 천사 같은 아이잖아. 마지막 가는 길 다른 아이라도 살리고 가면 하늘나라에서도 기뻐하지 않을까. 유진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움직여 지훈의 얼굴을 향했다. 수연이 아들 민준이가 지금 간 이식이 급하대. 혈액형도 같고 조직 검사만 해보면 정말 만약에 우리 혜은이가
거기까지였다. 지훈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유진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짝! 살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지훈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고 그의 뺨 위로 선명한 손자국이 피어올랐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금 전까지 온몸을 지배하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경멸과 혐오,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환멸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오 인간이니. 그 한마디.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 사랑, 결혼, 희망, 그리고 한때 가족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그 비인간적인 제안과 함께 산산조각 나제가 되어 흩어졌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잦아든 복되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불에 댄 듯 뜨거운 뺨을 감싸쥔 채 망연자실하게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벌레를 보는 듯한 인간 이하의 존재를 대하는 듯한 절대적인 경멸이었다. 그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저지른 말의 무게를, 그 비인간성을 온몸으로 깨달아야 했다. 오수연은 놀란 척 입을 가렸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서는 희미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서유진의 저런 격한 반응, 저것이야말로 지훈을 자신에게 더욱 묶어둘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터였다. 저렇게 감정적이고 포악한 여자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완벽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한치의 미련도 없이 그들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의자에 앉았다. 방금 전의 폭발이 마지막 불꽃이었던 것처럼 그녀는 이제 재가 되어버린 사람 같았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지훈의 혼란스러운 시선과 수연의 계산적인 시선을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녀는 마치 단단한 얼음벽을 세운 듯 그들을 자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그 후로 시간은 고문처럼 흘러갔다. 밤이 깊어지면서 병원 복도는 더욱 한산해졌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이 지났고 분주했던 발걸음 소리도 뜸해졌다. 응급실의 기계들이 내는 단조로운 소음만이 유령처럼 복도를 떠돌았다. 유진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조각상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다. 그녀는 먹지도 마시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닫힌 문 너머 꺼져가는 작은 생명의 불씨를 향해 자신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지훈은 몇 번이나 그녀에게 다가가려 시도했다. 유진아, 미안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같은 변명과 사죄의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내의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에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이나 욕설보다 더 무겁고 날카롭게 그를 찔렀다. 그럴 때마다 수연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팔을 잡았다. 지훈 씨, 지금은 그냥 둬요. 형수님도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당신까지 쓰러지면 안 돼요. 그녀는 지훈을 복도 끝 의자로 데려가 앉히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다 주었다. 그녀의 위로는 지훈을 유진으로부터 더욱 교묘하게 고립시켰다. 새벽 3시 47분. 응급실 위에서 쉬지 않고 깜박이던 붉은 램프가 예고도 없이 툭 하고 꺼졌다. 그 순간 유진의 심장도 함께 멈추는 듯했다. 잠시 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아까 그 의사가 다시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안타까움이 어려 있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유진의 앞으로 곧장 걸어왔다. 아마도 그는 알았을 것이다. 이 비극의 중심에서 아이와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어머님, 의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이가 방금 운명했습니다. 공식적인 사망 시각이 선고되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누군가는 울부짖고 누군가는 실신할 그런 순간이었다. 허왕! 예상대로 지훈이 먼저 무너졌다. 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어린아이 같은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를 가득 메웠다. 수연이 달려가 그의 몸을 부축하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지훈 씨,
정신 차려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슬픔에 빠진 연인을 위로하는 비련의 여주인공, 바로 그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작 아이의 어머니인 유진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단정했다. 그녀는 의사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의사와 주변의 간호사들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것이 방금 자식을 잃은 어미의 반응이란 말인가.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지는 평온함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려 수연의 품에 안겨 오열하고 있는 지훈과 계산된 동정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수연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표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가면 같았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텅 빈 얼굴이었다. 그녀는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투명한 유리를 통과해 그들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입이 열렸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지훈과 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울음과 연기 속에 있던 두 사람 모두 그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친절하게도 그들의 의문에 답을 주었다. 간이식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평탄했다. 동의할게요. 지훈의 울음이 멎었다. 수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것은 그들이 바라던 최상의 결과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런 방식으로 듣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대신 유진은 말을 이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내일 정회, 혜은이 마지막으로 보러 와요. 그녀는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지훈의 발 앞에 떨어뜨렸다. 그리고는 단 한 번의 눈길도 더 주지 않은 채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의 시신이 안치될 병원 연간실을 향하고 있었다. 복도에 남겨진 지훈과 수연은 얼어붙은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유진의 그 기이한 평온함, 그것은 체념이나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차갑고 가장 잔인한 복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제물로 바친 한 여자의 무서운 결의의 시작이었다. 밤의 장막이 걷히고 서울의 아침은 어김없이 밝아왔다. 하지만 서유진에게 그 빛은 닿지 않았다. 그녀는 밤새도록 혜은이의 곁을 지켰다. 차갑고 정적인 공기가 흐르는 연간실 안작은 침대 위에 뉘어진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평화로워 보였다. 붉게 상기되었던 뺨은 이제 창백한 백지장처럼 변해 있었고 바짝 말랐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유진은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어젯밤 복도에서 모두 소진해버린 듯했다. 지금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어떤 목적의식이었다. 간호사가 들어와 절차에 대해 설명했을 때도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사망 진단서, 발급 장례식장 선택, 화장 예약. 그녀는 기계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그녀의 침착함에 오히려 간호사가 당황할 정도였다. 저기 남편분이나 다른 가족분들은 없어요. 저 혼자예요. 유진은 짧게 대답했다. 강지훈은 새벽녘에 수연과 함께 병원을 떠났다. 아마도 아픈 그의 아들을 돌보러 갔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자신의 친정 부모님은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정말 이 세상에 그녀와 혜은이 단둘만이 남겨진 것 같았다. 모든 행정 절차를 마친 유진은 병원을 나섰다. 어제의 열기는 간데없고 아침 공기는 제법 서늘했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그녀가 향한 곳은 장례식장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위한 고급 의류와 장난감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행복한 장소 중 하나였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경쾌한 클래식 음악과 달콤한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직원들이 친절한 미소로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여자의 원피스 좀 보려고요. 6살짜리 아이인데 오늘이 생일이거든요.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그녀의 말을 듣는 직원 누구도 그녀가 겪은 비극을 상상하지 못했다.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드레스 코너로 안내했다. 생일이군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쪽 신상 라인이 아주 예뻐요. 공주님들이 정말 좋아한답니다. 유진은 수많은 드레스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레이스와 반짝이는 구슬 장식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한 드레스 앞에서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하얀색 실크 위에 분홍빛 벚꽃 자수가 섬세하게 놓인 마치 요정의 옷 같은 드레스였다. 혜운이가 늘 동화책에서 보며 갖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바로 그 드레스였다. 이걸로 할게요. 사이즈는 제일 작은 걸로 주세요. 네, 고객님, 포장해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그녀는 드레스를 받아들고 다음 장소로 향했다. 대형 서점이었다. 그녀는 아동 도서 코너로 가서 망설임 없이 책 몇 권을 골랐다. 별을 사랑한 어린 왕자, 무지개 물고기, 구름빵. 혜운이가 잠들기 전 매일 밤 읽어달라고 조르던 책들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10살이 되면 읽고 싶은 책이라며 아이가 손가락으로 콕 짚었던 세계 명작 동화 전집도 함께 계산했다. 책은 묵직했다. 그 무게가 마치 지나가버린 시간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들른 곳은 악기 상점이었다. 어떤 악기 찾으세요? 디지털 피아노요. 아이가 쓸 건데 너무 크지 않은 걸로요. 그녀는 여러 피아노 앞에 서서 건반을 하나씩 눌러보았다. 띵동댕.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혜운이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친구가 피아노 치는 것을 보고 온 날이면 식탁을 건반 삼아 손가락을 두드리며 흉내 내곤 했다. 엄마,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 반짝반짝 작은 별 치고 싶어. 그럼 우리 혜운이 7살 되면 엄마가 사줄게. 약속. 유진은 가장 소리가 맑은 흰색 디지털 피아노를 골랐다. 배송지를 묻는 직원에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를 불러주었다. 모든 선물 준비를 마친 유진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연관실 옆에 마련된 작은 빈소에 들어갔다. 아직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텅 빈 공간이었다. 그녀는 재단 중앙에 혜운이의 사진을 놓았다. 유치원 가을 소풍 때 찍은 사진이었다. 단풍잎을 머리에 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사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사진 옆에는 하얀 드레스를 곱게 개어 놓았다. 그 옆에는 책들을 가지런히 쌓아 올렸다. 피아노는 직접 가져올 수 없었기에 그녀는 피아노의 사진을 인쇄해 액자에 넣어 세워두었다. 마치 정말로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사람 같았다. 그녀는 텅 빈 빈소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재단 위에는 6살 소녀를 위한 선물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정작 그 선물의 주인은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유진은 재단 앞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으로 혜운이가 그 선물들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려보았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빙글빙글 도는 모습. 새 책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작은 손으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반짝반짝 작은 별을 연주하는 모습. 상상은 현실보다 더 생생했다. 그 상상 속에서 혜운이는 살아있었다.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있었다. 하윤아. 유진이 나지막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생일 축하해 우리 아가. 엄마가 약속했던 선물들이야. 이제는 마음껏 가지고 놀아. 더 이상 아프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억겁의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마지막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모든 비극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 바로 혜운이의 아빠 강지훈이었다. 그가 도착할 시간 전고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정고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강지훈은 초조하게 손목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옆에 앉은 오수연이 그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너무 걱정 말아요, 지훈 씨. 다 잘 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훈의 마음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수연의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병원에서 나온 후 그는 거의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수연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다행히 잠들어 있었고 수연은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그를 위로해 주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그는 잠시나마 끔찍한 현실을 잊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다.
밤사이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설득했다. 이것은 최선이라고.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혜은이의 마지막이 다른 아이의 시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유진이가 마지막에 이성을 되찾고 동의해준 것이 얼마나 다행이냐고. 그는 이제 자신이 비극의 중재자이자 고귀한 생명을 연결하는 영웅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다. 혜은이에 대한 죄책감은 숭고한 희생이라는 포장지 안에 감춰두었다. 수연아, 유진이가 정말 괜찮을까? 그럼요. 형수님도 강한 분이시잖아요. 아마 혜은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신 걸 거예요. 그리고 지훈 씨가 옆에서 잘해드리면 곧 기운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연은 그의 망상을 부추겼다. 그녀에게는 민준이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 과정에서 누가 상처받든 어떤 비극이 있었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였다. 이 일만 잘 해결되면 내가 정말 유진이한테 잘할 거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혜은이 목까지.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지훈은 마치 동의를 구하듯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는 아내와 딸을 배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실수를 저질렀을 뿐이며 이 실수는 앞으로 잘하면 만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택시를 잡았다. 유진이 적어준 메모지를 기사에게 보여주었다. 기사님, 이 주소로 가주세요. 택시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정오의 태양은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제만큼 살인적이지는 않았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러 가는 길이다. 한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이다. 그의 심장은 긴장과 함께 기묘한 사명감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택시는 한강 다리를 건너 지훈에게는 조금 낯선 지역으로 접어들었다. 처음에는 익숙한 아파트 단지와 상가들이 보였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갈수록 풍경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높았던 건물들은 점차 낮아졌고 차량의 통행도 뜸해졌다.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사라지고 푸른 나무들이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빈도가 잦아졌다. 지우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메모지를 확인했다. 주소는 분명했다. 여기가 맞나? 병원 같은 건 안 보이는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수연 역시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두리번거렸다. 글쎄요. 혹시 형수님이 주소를 잘못 적어주신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근처에 요양병원 같은 게 있으려나? 그녀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없었다. 어제 유진의 모습은 분명 정상이 아니었다.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런 상태에서 무언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그들은 애써 생각하려 했다. 택시는 점점 더 한적한 길로 들어섰다. 양옆으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이어졌고 공기는 도심과 달리 서늘하고 맑았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같았다. 그때 앞 좌석에서 묵묵히 운전만 하던 나이 지긋한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힐끗 보며 무심하게 말했다. 이 길 끝은 장례식장밖에 없는데 누구 문상 가시나 봐요. 장례식장. 그 한마디가 차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다. 지훈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길로 쭉 가면 서울 추모공원 나온다고요. 화장장이랑 장례식장이 같이 있는 곳이죠. 이 근방 사람들은 다 알아요. 기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지훈과 수연에게 거대한 망치가 되어 머리를 내리치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왜 장례식장이지? 유진이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오라고 한 거지?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유진에게 전화를 걸려 했다. 하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수연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택시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병원의 하얀 건물이 아니었다.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거대하고 장엄하며 동시에 서늘한 기운을 내뿜는 건물이 그들을 맞았다. 입구에 걸린 현판에는 서울 추모공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과 수연은 택시에서 내렸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했다.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아니었다. 이곳은 삶의 끝을 애도하는 장소였다. 유진이 건네준 마지막 주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그들은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영웅이라 착각했던 지훈의 심장을 작은 의심의 씨앗에서 피어난 거대한 공포가 잠식하기 시작했다. 서울 추모공원의 공기는 무겁고 고요했다. 바람이 소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마저 애도처럼 들렸다. 강지훈과 오수연은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주차장에 서 있었다.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장례식장 건물에서 흘러나오는 엄숙한 기운이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눌렀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오해가 있는 걸 거야. 지훈은 헛소리처럼 중얼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다시 꺼내 주소를 확인했다. 주소는 정확했다. 그는 애써 수연을 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진이가 그냥 우리를 겁주려고 장난치는 걸지도 몰라. 어제 내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화가 나서 그래 그럴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유진의 그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장난을 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을 때 장례식장 안에서 검은색 상복을 입은 직원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지훈 씨 되십니까? 지훈은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 구강해운 양 빈소에서 연락받고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고 구강해운. 죽은 사람의 이름 앞에 붙이는 그 한 글자가 지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눈이 초점 없이 흔들렸다. 뭐라고요? 강해운 아니에요. 제 딸은 살아있습니다. 간 이식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직원은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손님 일단 들어오셔서 말씀을... 아니야, 이건 거짓말이야. 지훈은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결국 그는 반쯤 끌려가다시피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수연도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의 뒤를 따랐다. 복도를 따라 늘어선 수많은 빈소들.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한 빈소 앞에 멈춰 섰다. 문 위 전광판에 떠있는 이름. 구강하윤. 그리고 그 아래 상주의 이름. 서유진.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수연이 겨우 그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빈소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옥을 보았다. 빈소 중앙 재단 위 활짝 웃고 있는 하윤이의 영정사진.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싼 어제 유진이 사러 다녔던 생일 선물들. 하얀 드레스 동화책들, 피아노 사진이 담긴 액자.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6살 아이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생일 파티였다. 그리고 그 재단 앞에 서유진이 상복을 입은 채 꼿꼿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듯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처럼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왔군요. 유진의 목소리는 빈소의 공기처럼 차가웠다. 늦었네요. 우리 하은이 아빠를 한참 기다렸는데. 유진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혜은이가 왜 저기 있는 거야? 지훈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재단 옆에 놓여있던 작은 녹음기를 들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환자 1041도 이상 의식호흡 없습니다. 맥박미약.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의식을 회복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방금 운명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오고 갔던 대화들이 의사의 냉정한 선고가 녹음기를 통해 빈소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지훈이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진실이었다. 들었어요. 유진이 물었다. 당신이 숭고한 희생을 운운하며 내 딸의 장기를 팔아넘기려 할 때 당신 딸은 저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당신이 첫사랑 여자 품에 안겨 위로받고 있을 때 혜은이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고요.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신음만 내뱉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반박할 수 없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유진은 녹음기를 끄고 지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런데도 당신은 오늘 아침까지도 몰랐죠. 당신 딸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당신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내 딸을 이용해서 당신의 죄책감을 덜고 저 여자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안 그런가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 옆에 서 있는 수연에게로 향했다. 수연은 유진의 눈빛을 마주하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당신. 유진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당신 아들이 소중한 만큼 내 딸도 나에게는 온 세상이었어.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내 앞에서 내 아이의 죽음을 기회로 삼을 생각을 할 수 있었지? 당신도 엄마라면서. 저는 지훈 씨가 너무 힘들어해서. 수연은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유진은 그녀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다. 닥쳐. 당신의 그 역겨운 위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유진은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대한 허무와 환멸의 눈물이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윤이 생일이에요. 6번째 생일.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큰 딸기 케이크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던 날. 그리고 당신 손으로 직접 당신 딸을 죽인 날. 그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박혔다. 그 순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붕괴했다. 죄책감을 덮어두었던 숭고한 희생이라는 자기 기만의 껍질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서 끔찍한 괴물과도 같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다. 아내를 배신하고 딸을 방치하고 그 죽음마저 이용하려 했던 추악한 괴물. 지훈은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혜운이의 영정사진을 향해 미친 듯이 머리를 찍기 시작했다. 하윤아,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죽일 놈이야. 제발 용서해줘. 그의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다. 하지만 그 어떤 육체적 고통도 지금 그가 느끼는 영혼의 고통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평생을 자신의 죄와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마치 그녀가 혜운이를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축하해요, 강지훈 씨. 당신이 바라던 대로 됐네요. 유진이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은 이제 한 아이를 죽이고 다른 아이를 살린 영웅이 아니라 그냥 살인자로 기억될 테니까. 혜운이의 장례식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끝났다. 그날 짐승처럼 울부짖던 강지훈은 결국 정신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뒤늦게 빈소에 나타나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고 영정 사진 속 손녀를 보고 그제야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의 무게를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오수연은 그날 이후로 어디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모든 소란과 비극의 중심에서 서유진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3명의 조문객만을 받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장례식을 치렀다. 그리고 일주일 후 유진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누구의 만류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강남의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신의 물건이라곤 작은 캐리어 하나만을 챙겨 그 집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자기로 만들어진 작은 유골함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세상 전부였던 작은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김포공항이었다. 목적지는 제주도. 비행기가 이륙하고 잿빛 서울이 발 아래로 멀어지는 것을 보며 유진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복수도 원망도 이제는 다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뼛속까지 시린 거대한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그 공허함과 함께 제주의 푸른 하늘 아래로 내려앉았다. 그녀가 찾은 곳은 번화한 관광지가 아니었다. 애월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돌담으로 둘러싸인 작은 민박집이었다. 2년 전 여름 혜운이와 단둘이 휴가를 왔던 바로 그곳이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기억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함께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유진은 짐을 풀고 혜운이의 유골함을 창가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창밖으로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유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바다를 보고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그러는 동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혹은 애써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떠올랐다. 바로 저 앞 백사장에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래성을 쌓던 혜운이의 모습. 파도가 밀려와 성을 무너뜨리자 와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지만 유진이 다시 함께 쌓아주자 금세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 민박집 마당에서 흑돼지 바비큐를 먹다가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히고는 엄마 나 수염 생겼지 하며 장난치던 모습. 밤에는 유진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별들 중에 어떤 게 혜운이 별이야? 저기 제일 반짝이는 별이 우리 혜운이 별이지. 그럼 엄마 별은 그 옆에 있는 별이야. 우리는 꼭 붙어 있네. 그 기억들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아프고 시렸지만 그 끝에는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혜운이는 비극 속에만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짧은 6년 인생은 이토록 찬란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앗아간 것은 한 남자의 이기심과 어리석음이었지만 사랑했던 기억 그 자체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다시 며칠이 지난 새벽, 유진은 동이 트기 전 잠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혜운이의 유골함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바닷가를 향해 걸어갔다. 새벽 바다는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오직 파도가 해변을 쓸어내리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유진은 신발을 벗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갔다. 물결이 그녀의 발목을 부드럽게 간지렸다. 그녀는 바다가 허락하는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갔다. 수평선 넘어가 희미하게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유진은 품에 안고 있던 유골함의 뚜껑을 열었다. 고운 백색의 가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유골함을 든 채 나지막이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하윤아, 이제 춥고 좁은 곳에 있지 마. 이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헤엄치고 자유롭게 여행하렴. 보고 싶었던 고래 친구도 만나고 무지개 물고기랑 같이 춤도 추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네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갈게. 네가 엄마 딸이어서 정말 행복했어.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사랑해 우리 아가, 영원히. 유진은 유골함을 천천히 기울였다. 하얀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며 새벽 바다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것은 바닷물과 하나가 되어 순식간에 푸른 깊음 속으로 사라져갔다. 마치 한 송이의 눈꽃이 뜨거웠던 여름의 상처를 위로하듯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을 비워낸 유골함을 끌어안고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수평선 위로 장엄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둠을 몰아낸 빛이 온 세상을 주황빛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 빛은 유진의 얼굴 위에도 그녀의 상처 위에도 공평하게 쏟아져 내렸다. 거대한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 삶의 일부가 되어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나를 세웠던 차가운 분노는 파도와 함께 씻겨 내려간 듯했다. 그 자리에 아주 깊고 아주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녀는 이제 혜운이가 저 파도 소리 속에 뺨을 스치는 바람 속에 온몸을 감싸는 햇살 속에 함께 있음을 느꼈다. 한참을 서 있던 유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해변을 향해 그녀의 불확실하지만 온전히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었으므로